대한민국 전역이 이 기막힌 사연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 한복판에서 칠순을 앞둔 한 할머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쌀포대를 붙잡고 통곡하며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그 화려한 장소에서 할머니는 왜 기쁨이 아닌 처절한 눈물을 쏟아내야만 했을까요? 마트를 지나던 수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울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의 가슴 미어지는 사연 뒤에는 북한 당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청진에서 온 김수녀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의 진실된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기막힌 일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사시사철 매서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곳이었지요.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네 어촌 마을처럼 비릿한 바다, 내음과 사람, 사는 정이 한데 어우러진 동네였습니다. 그 시절 청진 앞바다의 푸른 물결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름다운 풍경 뒤로 우리 인민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고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던 그 맑은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 믿고 살았지요. 장군님만 믿으면 우리 인민은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는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고 매일 아침 사상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에게도 국가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체제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세상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네 옛날 보릿고개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배급제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어느 순간 뚝 끊겨버렸고 나라실만 성실히 하던 저 같은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앉아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길거리를 떠도는 꽃제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생인 저조차 집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 저도 살기 위해 분필 대신 무거운 두부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 나가서 간 만든 두부를 팔기 시작했지요. 쌀 한 대 값이 자고 나면 오르고 옥수수 한 알이 금값보다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온 가족이 산에 올라가 땔감을 해오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냉방에서 서로의 온기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날들이었지요. 그 시절 북한의 삶은 마치 동네 이장님이 우리 집 밥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숨 막히는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민반장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사상을 점검하고 옆집에서 혹시나 금지된 라디오라도 듣지 않는지 서로를 감시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도 장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에는 조금씩 생기가 아닌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왜 우리는 죽으림을 다해 이래도 갈수록 배가 고파지는 걸까 하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제 고향 청진의 바닷가 마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버텼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사건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장마당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이 열렸습니다. 죄목은 국가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저 굶어 죽어가는 자식들에게 줄 강냉이 몇 줌을 몰래 챙긴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하며 수군거리는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 역시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거다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것이 굶주림인데 그 법은 오직 우리 같은 가난한 인민들에게만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나라라고 가르쳐야 했지만 제 입술은 바르르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라고 말하며 교탁 앞에서 쓰러지는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제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늙으신 부모님은 힘없이 누워 계시고 자식들은 맹물만 가득한 죽 한 그릇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밤마다 제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돌던 남조선 드라마 한 편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지요. 처음엔 무서워서 눈을 가렸지만 화면 속 남조선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처럼 누굴 감시하거나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고기 반찬을 먹으며 웃는 모습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체제라는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실의 괴리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국가가 금지하는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교원이라는 체면도 그동안 지켜왔던 사상도 배고픈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서서히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토록 두려워하던 금기를 깨뜨려야 할지 말입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던 저희 가족에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몰아닥쳤습니다. 날씨는 또 얼마나 추운지 손발이 얼어터지는 극한의 겨울은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잔인했지요. 그해 겨울은 유독 쌀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저희 집은 하루 한 끼조차 옥수수 죽으로 때우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잠도 안 오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온통 먹는 것뿐인 그 고통을 말이지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의료 문제였습니다. 몸이 약해진 손주 녀석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데 당장 먹일 해열제 한 알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약국 같은 곳에 가봐야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암시장에서 파는 약은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배고파요라며 쓰러지던 제 제자들의 얼굴이 손주 녀석의 파리한 얼굴과 겹쳐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나라에서는 무상치료니 뭐니 떠들어대지만 정작 인민들은 돈 없으면 죽어나가야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체제의 탄압과 감시는 더 독해졌습니다. 보위부 사람들은 수시로 들이닥쳐 남조선 물건을 숨긴 게 없느냐, 사상이 불순해졌다며 협박을 일삼았지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녕 나라냐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옆집에서 우리 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숨막히는 감시. 체제 속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옆집 사람도 믿지 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역설적이게도 이웃들의 정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면서 할머니, 이거라도 애 좀 먹이시오 하며 몰래 옥수수 한 줌을 건네주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지라며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한 마음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때 벌써 세상을 등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네 정서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심정 말이지요. 하지만 이웃의 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이 왔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온 가족이 굶어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겠구나 하는 절망적인 확신이 들었지요. 당시 제 심경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신락 같은 줄 하나를 잡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죽더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자식들의 퀭한 눈을 보며 저는 생전해본 적 없는 무서운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다 죽는다.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나중에 가족을 건져야 한다. 그날 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이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늙은 어미가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가겠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들의 눈에는 이미 서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 여긴 희망이 없습니다. 저 어린 손주 녀석이 굶어 죽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어머니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셔야 우리도 따라갑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고픈 건 참아도 자식 입에 거미줄 치는 꼴은 도저히 못 보는 법이지요. 저 역시 교원 노릇하며 평생을 당과 수령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내 새끼 하나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그깟 사상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무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죽더라도 남조선 땅에 발이라도 한번 디뎌보고 죽자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은 남들 몰래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푼돈과 집안의 가재도구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도강꾼 국경을 넘겨주는 사람에게 줄 비용을 마련했지요. 혹시라도 보위부의 의심을 살까 봐 대놓고 물건을 팔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쉬쉬하며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짐을 정리하는데 정든 내 집 구석구석을 쳐다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구해온 낡은 지도 하나를 놓고 저희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두만강의 물줄기가 어디가 얕은지, 경비대원들의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가며 제 심장은 마치 방앗간의 절구질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버티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은 제 겁먹은 눈을 보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많은 탈북민의 시신이 묻힌 죽음의 길인지를 말입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자고 있는 손주의 머리맡에 앉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꼭 좋은 세상 가서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보내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제 가슴은 시커먼 숫덩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어미의 심정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통함보다 더 컸던 건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가족을 빼내야 한다는 서슬 퍼런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생을 바쳐온 고향 땅을 뒤로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는 드디어 진문을 나섰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산길로만 굽이굽이 돌아 두만강가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문턱 같았습니다. 여러분, 북쪽의 겨울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뼈를 깎는 듯한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데 숨소리조차 얼어붙을 것 같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초소에서 번쩍이는 경비대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마치 저승사자의 눈동자처럼 강물을 훑고 지나갔지요. 어머니, 제 옷자락을 꼭 잡으세요. 절대로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는 이미 낙엽처럼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순을 앞둔 이 늙은 몸으로 얼어붙은 강을 건넌다는 건 사실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뒤에는 굶주림에 지친 손주 녀석의 눈망울이 아른거렸고 앞에는 생전 보지 못한 자유라는 희망이 희미하게 손짓하고 있었으니까요. 강가에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깨지는 쩌적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제 가슴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대가 쏜 총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기어가는 심정으로 강물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시린 강물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지요. 우리네 옛날 6.25 피난길이
이토록 처절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중간쯤 건넜을까요? 갑자기 저 멀리서 걔 누구냐 하는 고함과 함께 총소리가 한 발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들은 저를 강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공포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 어린 자식들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평생 믿지도 않던 신을 찾으며 속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행히 추격은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겨우겨우 강 건너편 중국 땅 흙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바닥을 부여잡았습니다. 신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의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 이름 모를 산등성이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다는 사실에 차가운 중국 땅바닥을 적시는 건 저의 뜨거운 눈물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지요.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를 맞이한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공포였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그 즉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저는 낯선 중국 농가의 헛간이나 산속 동굴에 숨어 지내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어느 중국인 집 마당에 버려진 강냉이 속대를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던지 북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로서의 체면 같은 건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조선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가족을 살린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진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 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의 정글을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천리길도 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이 늙은 몸이 그 험한 산맥을 넘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자식과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니 없던 힘도 생겨나더군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예전 전쟁통에 자식들을 들쳐업고 피난길을 가던 그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동남아의 어느 국경지대, 이름 모를 산길을 밤새도록 걸을 때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발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않는데 문득 하늘을 보니 북한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하늘 아래 제 아들과 손주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이 못난 할미가 꼭 한국 땅에 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국 국경을 넘고 대한민국 영사관 건물에 들어섰을 때 태극기를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겠구나. 영사관 직원이 제 손을 잡아주며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라고 말해주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평생 적대국이라 배워왔던 남조선이 사실은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형제이자 부모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제게도 꿈에 그리던 저만의 집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임대 아파트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흰쌀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국에 있는 내 자식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강냉이죽 한 그릇을 못 먹어 허덕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착금으로 받은 돈을 들고 집 근처 대형 마트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별천지였으니까요. 천장까지 닿을 듯이 높게 쌓인 물건들,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조명, 그리고 활짝 웃으며 장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화려한 가전제품 코너도 예쁜 옷가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쌀포대 앞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되어야 구경할 수 있었던 그 귀한 흰쌀이 여기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도록 수백 포대씩 쌓여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는 설탕이며 소금, 식용유 같은 것들이 뜻도 없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손주 녀석 병 고치려고 그토록 애타게 구했던 설탕 봉지들이 여기선 흔하디흔한 물건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쌀포대를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것들이 여기는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강아지, 우리 아들은 지금도 배가 고파서 울고 있을 텐데 하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트 한복판에서 칠순 노인이 쌀포대를 끌어안고 엉엉 우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지요. 점원분이 달려와 어르신, 어디 편찮으세요? 하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저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염치도 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왜 우리 인민들은 저 담장 하나 너머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모르고 굶어 죽어갔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마트 바닥을 적신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속고 살아온 억울함이었고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으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마트의 불빛 아래서 저는 비로소 제가 찾은 자유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의 소동 이후로도 한참 동안 저는 쌀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지 못해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잘 먹고 건강하게 버티는 것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깨끗한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방안이 대나처럼 환해지는 이 당연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선물 같습니다.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 나가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아이고, 북쪽에서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하며 먼저 손을 잡아주시고 김치 한 통이라도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남조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제 사연을 들으며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 같은 민족인데 오죽하겠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요즘 저는 틈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보고 먼저 정착한 사람들을 만나 가족을 데려올 방법을 상의하곤 합니다. 마트에서 산 그 귀한 설탕과 쌀을 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여기서 누리는 이 자유의 공기를 우리 아들과 손주도 딱 한 번만이라도 마셔볼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살아보니 남과 북은 말투만 조금 다를 뿐 똑같이 정 많고 눈물 많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저 녹슨 철조망이 거치고 청진 앞바다를 다시 가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맛있는 요리들을 가득 준비해서 우리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에게 원 없이 먹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가 너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왔지만 제 마음은 늘 북녘 땅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품어주었듯이 언젠가는 우리 남과 북이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날이 반드시 올 거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 김순녀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 같은 탈북민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